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6장에서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 우리가 확률 변수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이선 확률 변수였고요. 두 번째가 연속 확률 변수였습니다. 이선 확률 변수라는 것은 그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 취하는 값이 유한한 집합이거나 혹은 무한한 집합이라고 하더라도 셀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들의 모임이 어떤 그 uncountable하게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에 있는 모든 실수와 같이 uncountable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불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선 확률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확률 변수, 이선 확률 변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확률 변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확률 변수의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확률 변수가 어떤 값을 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값을 택하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가 결국은 그 이선 확률 변수의 모든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값들을 가지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확률 분포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확률 이제 분포, 즉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정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표를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혹은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분포를 우리가 어떤 특정한 확률 변수의 분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학생이 구두나 운동화 중에서 한 가지를 이제 산다라고 할 때 3명 중에서 구두를 구매한 학생의 수를 x라고 하면 x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확률 변수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확률 변수의 정보를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고자 합니다. 즉,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각각의 값을 가질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때 그 우리가 이제 x와 관련한 확률을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운동화나 구두를 이제 서로 살 때 각각의 학생들이 이제 서로의 구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서로 독립적으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반의 가능성, 즉 구두나 운동화를 살 가능성이 반반으로 그 품목을 결정한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확률 변수 x의 분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은 이러한 그 확률 실험을 생각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근원 사건들의 모임인 표본 공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구두를 산 경우에는 우리가 A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운동화를 사는 경우에는 B라고 표기를 한다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은 그 첫 번째 학생이 구두를 사고, 두 번째 학생도 구두를 사고, 세 번째 학생도 구두를 사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처음 두 학생은 구두를 사고 세 번째 학생은 운동화를 사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들을 다 모아둔 것이 표본 공간이 될 텐데요. 자, 이러한 표본 공간을 구성하는 근원 사건은 모두 8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근원 사건들 하나하나가 일어날 가능성은 각각의 학생이 구매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은 반반의 가능성을 이제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고,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의 구매 결정이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 8가지 근원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다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equally likely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해보면 구두를 이제 구매한 학생의 수가 되기 때문에, 즉 a가 몇 번 나타나는지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즉 AAA라는 근원 사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x라고 하는 값이 3을 가질 거고요. 이 경우는 x라고 하는 확률 변수 가지는 값이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x라는 값이 1을 가질 것이고요. 이 경우는 x가 0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x라는 확률 변수 분포를 이제 우리가 알고 싶다라는 얘기는 이 확률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느냐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값을 가질 확률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x라는 확률 변수 가지는 값은 모두 그 0부터 3까지 가질 텐데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그러면 여기 있는 각각의 값을 우리가 보통 이제 스몰 x로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라지 x라는 확률 변수가 스몰 x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3이 되는 그러한 가능성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8가지 근원 사건의 가능성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x라는 확률 변수가 0이 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원 사건들 중에서 x라는 확률 변수에 의해서 0으로 대응되는 그러한 근원 사건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위와 같은 경우에는 x 오메가가 0이 되는 경우가 b 하나의 근원 사건만을 이제 원소로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equally likely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8분의 1이 되겠고요. 자, 비슷하게 x가 1이 될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건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사건에 포함되는 근원 사건은 모두 3가지가 되겠습니다. A, B, B, 그 다음에 B, A, B, 그 다음에 B, B, A가 되겠죠. 그리고 equally likely 하니까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8분의 1이 되고 여기가 8분의 3. 자, x가 2가 되는 확률도 3가지의 근원 사건이 있으니까 8분의 3이 되겠고요. 자, x가 3이 되는 경우는 1가지 근원 사건이 있으니까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정보가 결국 x의 확률 분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이 그 x가 가지는 값들과 그리고 그러한 값들을 가질 확률들을 이제 여기에서는 표를 통해서, 테이블을 통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표를 사용하거나 혹은 수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수식은 쓰진 않았고 표로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예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걸 좀 정리를 하고 한번 다시 살펴보죠. 네,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이러한 표본 공간에서 r로 가는 이제 함수로서 x가 택할 수 있는 값은 0, 1, 2, 3인데요. x가 0이 되는 경우는
BBB라고 하는 근원 사건 한 가지의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x가 1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개의 근원 사건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각각의 값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 즉 근원 사건들로 나타내고 나면 확률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확률 변수의 분포, 확률 분포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 표로 나타내는 방법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의 분포를 제 표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자, 확률 변수 x가 어떠한 값을 택하는지, 어떠한 값을 가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x1부터 스몰 x1부터 스몰 xk까지를 이제 가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스몰 x1부터 스몰 xk를 가지는 확률, 즉 그에 대응하는 확률을 우리가 표로 나타내면 될 텐데요. 자, 그 확률을 우리가 좀 앞에서도 잠깐 썼지만 p of x equal small xi 라고 이제 쓰면은 large x라는 확률 변수가 small xi가 되는 확률을 이제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확률을 나타낼 때 이것은 이제 large x가 이제 결정이 된 상태에서는 small xi라고 하는 값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 확률 값은 하나의 그 xi에 대응하는 그 xi에 대한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함수를 f라고 이제 표기를 간단히 한다면 다음과 같이 large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을 small x1부터 small xk까지 각각의 경우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자, 두 번째 컬럼에 large x라는 확률 변수가 small xi가 되는 확률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small x1일 때 확률 fx1 값을 기록을 하고, x2일 때도 확률 f의 small x2 값을 이제 기록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 결국 x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총 확률의 합은 1이 될 테니까 맨 마지막에 총합으로 1을 써주면 조금 더 좀 살펴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표로 나타낼 때 이와 같이 두 개의 컬럼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행 형태로 나타내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뭐 한번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제 x equal large x equal small xi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은 좀 엄밀하게 쓰지 않은 표현이긴 합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결국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집합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표현도 조금은 아주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닐 거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 쓴다면 이러한 의미를 갖는 이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나 쓰는 것이 좀 번거롭기 때문에 확률 변수와 관련된 사건을 얘기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large x라는 확률 변수가 small xi가 되는 사건을 표시할 때는 이와 같이 간단하게 표기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확률 분포를 그 표로 나타내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요. 자, 표로 나타내는 방법을 생각할 때 그 각각의 이제 small xi에 대해서 확률 값을 우리가 fxi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f라고 하는 이 대응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 함수는 small x1부터 small xk까지를 정의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그래서 정의역은 x1부터 xk를 이제 가진 집합이고요. 공역은
0과 1 사이이긴 할 텐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이제 실수 전체 집합을 이제 공역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여기 그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x 값에 대해서 확률 값을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확률 변수의 정보, 그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것은 그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들과 그리고 그러한 값들을 가질 확률들을 나타내면 충분한데요. 자, 이러한 함수 f를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이제 전달을 한다면, f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알려준다면, 정의역을 보면, f의 정의역을 보면 확률 변수가 택하는 값이 어떤 값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함수가 대응하는 관계를 보면 결국 각각의 그 xi에 대해서 그 값을 취하는 확률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함수 f를 생각을 하면 함수 f를 통해서 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전에 소개한 함수가 하나의 이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가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함수를 확률 함수, 즉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다라는 의미에서 확률 함수. 그런데 특별히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그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엄밀하게 얘기를 해보면,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이 스몰 x1부터 xk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함수 f를 생각을 합니다. 즉 정의역은 x1부터 xk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생각을 하고요. 다른 말로 확률 변수 라지 x의 치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x 오메가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공역을 실수 전체 집합으로 하는데, 여기에 하나의 원소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각 fxi는 확률 변수 x가 스몰 xi가 되는 확률로 대응시키는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함수를 확률 함수 혹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확률 함수, 확률 질량 함수를 통해서 이산확률 변수의 분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확률 함수, 확률 질량 함수의 몇 가지 성질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그 확률 질량 함수는 첫 번째로 각각의 xi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 확률이므로 확률의 성질을 그대로 갖겠습니다. 즉 fxi라고 하는 값은 0하고 1 사이에 있겠습니다. 각각의 xi들에 대해서. 자, 그리고 fx1부터 fxk까지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표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이제 경우들을 다 고려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체 확률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역에 속하는, 즉 라지 x라는 확률 변수가 택할 수 있는 모든 값을 이제 고려해서 이 확률 질량 함수의 함수 값들을 다 더하면,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 1이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표로 나타내는 방법, 그 다음에 함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확률 분포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확률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확률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자, 확률 히스토그램은 결국 이제 x라는 확률 변수가 택하는 값인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얘기한 확률 질량 함수의 일종의 시각화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률 히스토그램은 그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이 낱말을 우리가 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일종의 막대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히스토그램이었는데, 이 히스토그램의 한 가지 특징은 이 막대들의 전체 넓이 합이 1이 되도록 우리가 그렸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개념을 이제 확률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대로 가지고 올 건데요. 즉, x가 택하는 값을 이제 수평축에 이렇게 나열을 하고요. 그리고 x1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각형을 그리는데, 이 사각형의 넓이가 확률이 되도록,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가 확률이 되도록 이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앞에서 그 fx1부터 fxk까지 합이 전체 1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각형들의 합이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히스토그램이라는 말이 이제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x가 택하는 값들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통해서 각각의 그 확률 변수가 각각의 값을 택할 가능성, 확률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네, 좀 지우고 다시 보죠. 자,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을 x축에 표시를 하고요. 그 점을 중심으로 넓이가 fx, 즉 확률이 되도록 직사각형을 그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x가 택하는 값이 0, 1, 2, 3, 4가 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x가 0이 될 확률은 이제 이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그 0, 1, 2, 3, 4가 이제 한 칸씩 그 1 간격씩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밑변의 길이를 1로 이제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높이가 넓이가 확률이 되는데 밑변의 길이가 1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밑변의 길이가 1인 경우에는 높이도 결국은 이제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변의 길이가 1이 아닌 경우에는 높이가 이제 밑변의 길이를 고려해서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확률 변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이제 방법을 우리가 한 번 더 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산림의 30%가 병충해를 입고 있다고 하죠. 자, 이 산림에서 4그루의 나무를 이제 임의로 추출을 했을 때 그 4그루의 나무 중에서 병충해를 입고 있는 나무의 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확률 변수가 되겠죠. 자, 물론 이제 그 병충해를 입은 나무를 s로 표기하고요. 병충해를 입지 않은 나무를 f로 표기를 이제 한다면, 여기서 이제 s는 이제 보통 우리말로 성공이라고 하는 success의 약자고요. 성공의 이제 반대말로 실패, failure의 이제 앞글자를 따서 s 또는 f로 표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이제 병충해를 입고 있는 나무의 수니까 병충해를 입은 나무가 이제 발견되면 s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그루의 나무를 이제 추출하게 되면
첫 번째 그 나무도 병충해를 입고 두 번째도 병충해, 세 번째도 병충해, 네 번째도 병충해를 입은 나무가 추출이 될 수도 있고요. 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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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즉 처음 세 그루는 병충해를 입었지만 한 그루는 병충해를 입지 않은 그런 나무가 발견돼,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표본 공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 표본 공간에 속하는 이제 근원 사건은 모두 몇 가지인지를 보면은 2의 4제곱이니까 16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근원 사건들이 다 동일한 확률로 일어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그 산에 있는 나무가 반반의 확률로 병충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30%만 병충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네 그룹 모두 병충해를 입은 나무를 선택할 가능성과 네 그룹 모두 그렇지 않은 나무를 선택할 가능성은 동일하다고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확률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건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I라고 하는 사건은 i번째 추출한 나무가 병충해를 입은 나무인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자, 비슷하게 FI는 뭐 다른 거는 이제 관심이 없고 i번째만 이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i번째 추출한 나무가 병충해를 입지 않은 나무인 사건을 이제 FI로 표기를 하도록 하죠. 자, 물론 이제 i는 1, 2, 3, 4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그 S부터 생각을 해보죠. 자, S1은 얼마일까요? 네. 첫 번째 추출한 나무가 병충해를 입은 나무인 사건의 확률은 지금 전체 산림의 30%가 병충해를 입고 있으니까 0.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F1은 얼마일까요? 네, 0.7 되겠습니다. 자, PS2는 어떨까요? 자, 지금은 이제 그 전체 이제 산에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을 텐데 네 그루의 나무를 이제 추출을 이제 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추출은 앞에서 우리가 추출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복원 추출은 이제 우리가 고려하는 사건들이 서로 이제 독립인 그런 특징이 있었지만 이제 비복원 추출은 이제 독립이 아닌 그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차이는 있지만 복원 추출이거나 비복원 추출이거나 그 첫 번째 추출한 나무가 뭐 병충해를 입은 사건의 확률이나 두 번째 그 추출한 나무가 병충해를 입은 나무인 사건의 확률이 동일하다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SI의 확률이 전부 0.3이 됩니다. 그리고 FI의 확률도 0.7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따져보면 그 PS2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병충해를 입은 나무를 선택하고 두 번째도 병충해를 입은 나무를 선택하거나 첫 번째는 병충해를 입은 나무가 아닌 나무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 병충해를 입은 나무를 선택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PS1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S1, F1 뿐만 아니라 그 SI, FI들의 확률이 0.3, 0.7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이러한 근원 사건들의 확률을 우리가 좀 계산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도입을 했는데요. 자, F 하나만 생각을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사실은 이제 이러한 그 사건의 확률은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제 근원 사건들의 모임이 사건이기 때문에 집합으로 표기를 해야 되긴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확률 변수와 관련된 확률을 표시할 때도 우리가 좀 그 쓰는 것이 좀 간편하도록 쓰는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그냥 FFFF라고 하는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다음과 같이 중괄호 없이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앞에서 도입한 SI나 FI들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보자면, 자, 첫 번째도 병충해를 입지 않고, 두 번째도 병충해를 입지 않고, 세 번째도 병충해를 입지 않고, 네 번째도 병충해를 입지 않은 그런 사건들의 곱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곱사건의 이제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그 계산은 조금 지저분해졌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계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한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오메가라고 하는 표본 공간을 우리가 도입을 했고요. 자, 일단은 이제 확률 분포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병충해를 입고 있는 나무의 수가 x가 되기 때문에 x는 0부터 4까지가 가능하겠네요. 한 그루도 병충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루 모두 병충해를 입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x라는 확률 변수가 택할 수 있는 값은 다음과 같이 0부터 4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SI 혹은 FI라는 사건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건의 확률이 i에 상관없이 FI는 0.7, SI의 확률은 0.3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곱사건의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곱사건의 확률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개일 때 이와 같이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세 개일 때도 비슷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다는 이제 가정하에서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두 식에서 A하고 B가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이제 일종의 확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곱한 조건부 확률은 A가 일어나고 동시에 B가 일어나는 조건 하에서 C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뒤에 있는 거는 이제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혹은 간단하게 컴마로 쓰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3개짜리하고 2개짜리에 대해서 이렇게 곱사건의 확률을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4개짜리에도 비슷하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F1이 일어날 확률, F1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F2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 자, 뒤에가 앞에 있는 두 개가 F1과 F2가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곱사건에 대한 이제 확률이 되므로 그 다음 세 번째 곱해지는 거는 F1과 F2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F3가 일어나는 조건부 확률을 곱하고요. 그러면 이 세 개까지 고려하면 F1, F2, F3가 동시에 일어나는 곱사건을 이제 생각을 한 거니까 네 번째 곱해지는 거는 다시 이러한 곱사건 하에서 F4가 일어나는
조건부 확률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추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추출일까요? 자, 전체 산림에서 나무를 추출할 때는 선택한 나무, 추출한 나무를 다시 돌려놓고 다시 또 두 번 추출할 때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즉 복원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당연히 비복원 추출이겠습니다. 자, 비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그 여기 있는 값들이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과 F2는 동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과 F3가 일어날 확률, 물론 이제 0.7이죠. 그 값은 동일하지 않고 이 값도 F4의 확률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비복원 추출과 복원 추출에 관해서 독립 여부를 얘기를 할 때 또 한 가지 살펴본 내용이 뭐였냐면, 집단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에 이제 비해서 굉장히 크면, 충분히 크면 이 두 확률이 차이는 있지만 거의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독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 산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즉 산림에 속한 그러한 나무들 전체의 수는 표본의 크기인 4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값들이 다 동일하진 않지만 이 값들이 굉장히 유사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상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같은 것이라고 취급하고, 즉 독립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뭐 거의 같은 거라서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될까요? 자, 다 동일한 값이니까 0.7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방식을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SFFF가 나오는 근원 사건의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하면 어떨까요? 자, 이것도 이와 같은 형태로 조건부 확률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독립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결국 이 경우에는 PS1, PF2, PF3, PF4 확률의 곱이는 거의 이제 비슷할 거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같은 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0.7이 한 번 등장했고요, 0.3이 3번 등장을 했으니까 이와 같이 확률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S가 한 번 등장하는 경우의 또 다른 경우로,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S1, S2, S3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리고 나타나는 위치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 값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0.7은 한 번 곱해져 있고 0.3은 3번 곱해져 있겠습니다. 그래서 S가 한 번 등장을 하는 그런 근원 사건들의 확률은 전부 다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S가 두 번 등장하는 근원 사건들은 여기서는 이제 요 하나만 생각을 했지만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SF, FS 이런 경우도 확률이 0.3의 제곱 곱하기 0.7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SSSF는 이제 0.3의 세제곱 곱하기 0.7이 되겠죠? SSS는 0.3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제 확률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x가 0이 되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x가 0이 되는 거는 지금 병충해를 이제 입은 나무의 수가 0인 거니까 이게 되겠죠? 0.7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x가 1이 되는 확률은 어떨까요? x가 1이 되는 확률은 지금 SFFF가 나오거나 FSFF가 나오거나 하는 그런 근원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면 됩니다. 자, 이러한 근원 사건들은 모두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4번을 배열을 하는데 F를 3개를 배열하고 S를 하나를 이제 배열하는 그런 경우가 될 테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4개의 그 위치를 이제 같은 것을 이제 3개를 배치하고 같은 거 S 하나를 배치하는 그런 경우의 수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조합의 수를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C의 1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조합의 수를 이제 표기하는 방법으로 고등학교 때는 이런 그 컨비네이션 C라고 하는 기호를 썼는데요. 이런 기호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행렬처럼 쓰는 건데요. 위에 이제 4를 쓰고요. 아래 1을 쓰는 이런 행렬 표현으로 쓰는 것도 이런 조합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1이 될 확률은 모두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모두 각각 확률이 다 동일하죠.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이만큼이 있을 거고 각각의 경우에 이제 동일한 이제 확률을 가질 테니까 일반적으로 그 x가 가지는 값을 k라고 부른다면 s가 k번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다 고려하면 이만큼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경우의 확률은 s가 k번 등장하는데 s가 일어날 확률이 0.3이니까 0.3의 k제곱 그 0.7의 나머지 즉 4-k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이항분포의 확률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요 기호가 조합의 개수를 의미한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확률 분포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뭐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확률 분포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없을 때 좀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한 가지 예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생 한 명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의 수를 x라고 하면 x는 이제 확률 분포가 될 텐데요. 확률 변수가 될 텐데요. 자, 확률 변수 x가 택하는 값, 취할 수 있는 값들을 이제 다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어떤 대학생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이제 딱 하나의 이메일 계정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2개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즉, 임의의 자연수를 다 이제 0보다 작거나 큰 자연수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x가 택할 수 있는 값은 이렇게 0 이상의 모든 정수 집합이니까 무한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x의 이제 확률 분포를 알기 위해서는 x가 0일 확률, x가 1일 확률 등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자, 이런 확률은 그 앞에서의 예제와는 다르게 우리가 근원 사건들을 다 나열을 하고 그 근원 사건들의 확률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만약 근원 사건을 갖다가 이제 다 표기한다면
뭐 근원 사건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혹은 어떠한 대학생이 선택이 되느냐, 그 대학생의 뭐 이름이 이제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 학생을 이제 유일하게 뭐 결정하는 어떤 방법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뭐 어떠한 방법으로 표본 공간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x가 0일 확률, x가 1일 확률을 뭔가 이론적으로 지금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이제 계산을 이제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방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모두 다 균일한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균일 확률에 대한 방법을 살펴본 적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적 확률, 일종의 통계적 확률로 근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실험을 계속 반복해서 과연 얼마만큼 나타나는지, 즉 상대 도수로 확률을 이제 근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균일 확률이나 어떤 그 이론적인 논리적인 방법으로 뭐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통계적인 접근 방법을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확률 자체를 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과 비슷한 값을 구할 수는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그 표본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확률과 상대 도수는 유사하다.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상대 도수가 수렴하는 극한값이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표본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을 조사했더니 이메일 계정이 하나도 없는 학생이 61명이고 전체 400명을 조사를 했고요. 하나의 이메일 계정을 가진 학생이 그 중에 153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상대 도수를 계산하면 각각 0.15, 0.38 등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x의 확률 분포는 정확히는 아니지만 x의 확률 분포하고 유사한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px equal 0이라고 하는 확률은 아마도 0.15 정도일 것 같고요. x가 1일 확률은 아마도 0.38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 도수는 우리가 원하는 확률 분포, 즉 정확한 확률은 알려주진 않지만 그것과 근사한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대 도수를 가지고 x의 확률 분포의 근사치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상대 도수를 우리가 알면 x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근사치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그 상대 도수를 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히스토그램인데요. 자, x의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확률 히스토그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상대 도수가 x의 확률과 근사할 테니까 확률 히스토그램과 히스토그램은 똑같진 않겠지만 굉장히 유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그림을 그린 것은 히스토그램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x의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히스토그램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히스토그램과 확률 히스토그램의 차이를 다시 한번 조금 구분하자면, 히스토그램은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확률 히스토그램은 이 대학생을 모두 다 생각한 모집단을 생각을 했을 때 모집단 대상으로 한 확률 변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 확률 히스토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확률 히스토그램은 모집단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하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은 표본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요. 확률 히스토그램은 모집단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50분 약간 지난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